스트리밍 하시는 분 있나? 좋아. 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유, 또 오셨어요? 아, 예. 히압. 네? 또 이름 적어야지. 저 우리 언니 이름이 서가연. 가연? 네. 서가연? 네. 오, 서가연. 정가연 알아요? 몰라요? 네. 내 딸이에요. 자, 그래. 그렇군요. 그래. 가연이 반가워요. 그래. 아유,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좋아. 또 스트리밍으로 보는 분 있나? 한번 보자. 지금은 없네. 아이고. 그 이제 이제 서울대나 카이스트 쪽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을 보통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서울대는 쓸 경우 이제 또 안전빵으로 카이스트도 같이 보통 치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그거 대비해서 이제 공부를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근데 이게 그 서울대나 카이스트나 그 우선 문제의 난이도나 수준은 굉장히 비슷해요. 아주 유사해요. 우선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같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뭐 학위 과정 중에 업적이 좀 좋거나 아니면 포스터 과정에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얻으면 뭐 카이스트 같은 대학에서 이제 먼저 오퍼가 와요. 우리 대학으로 오라고. 그 이제 그럴 때 이제 보통 카이스트에서 먼저 이제 업적을 쌓다가 거기서 이제 논문 실적이 좋으면 서울대에서 또 이렇게 바로 이제 그 스카우트 해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대 계시는 분이나 카이스트 계시는 분들이나 뭐 학력 수준이나 뭐 연구하는 거나 사고 방식이나 뭐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 문제도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서로가 되게 좋은 연습 문제가 돼요. 그래서 카이스트 치는 학생도 서울대 문제가 되게 좋은 자료가 되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금 이제 교재가 두 개가 나갔죠. 두 개가 나갔죠. 그래서 이 단기 특강 시리즈의 본 교재는 파트 시리즈예요. 파트 1, 2, 3, 4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합의 하나씩 하고 마지막 파트 4는 이틀에 걸려서 해요. 아시겠죠? 파트 1, 2, 3, 4, 4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매일 파트 교재가 나갈 거고요. 그리고 그 파트 교재는 내가 서울대 기출 위주로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여서 거기에는 그 카이스트 기출 문제가 별로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카이스트 기출 문제만 따로 빼가지고 하나 더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실 때 그 카이스트 기출 문제는 매번 가지고 오시면 되고 파트 시리즈는 매일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그 문제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쉽지가 않은 정도가 이제 보통 그 공교육 과정에서 배우는 문제 수준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보통은 영재고나 과학고의 학교 내신 문제 수준보다 조금 쉽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뭐 영재고나 과학고를 다니는 학생들은 큰 부담이 없는데 그런 그 선행 과정에 공부를 해보지 않은 학생들은 조금 뭐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재고 과학고 다니는 학생들 포함해서 보통은 7월부터 11월까지 보통 한 넉 달 이상 사실은 트레이닝을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7월부터 진행되는 본 강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추석 기간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짧게 맛배기만 좀 이제 한번 보겠다 이렇게 이제 하신 거라서 내용 자체가 굉장히 축약돼 있을 겁니다. 축약돼 있어서 요 강의로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나오는 유형, 그 다음에 뭐 이런 뭐 것들에 대한
이렇게 조금 이제 뭐 서베이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중에서 최대한 이제 많이 나왔던 거, 유명했던 거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서울대나 카이스트에서 냈던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딱히 어디가 더 많이 나온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많이 나와봐야 한두 문제잖아요. 서울대는 한두 문제고 카이스트는 다섯 여섯 개 나오는데 그게 화학을 전 챕터로 나누면 일반 학기 기준으로 한 20개, 뭐 22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어디가 특별히 더 잘 나온다가 아니라 이번 해에 어떤 교수가 출제위원으로 뭐냐면 참여를 하게 되었냐에 따라서 교수의 그 취향 있죠. 취향에 따라 문제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챕터에서 더 많이 나온다, 덜 많이 나온다 그런 게 없어서 요 그 입시 준비를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전 분야를 다 공부를 골고루 해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의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심층 문제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시험이 11월이면 10월 달부터 출제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출제위원회에 선발된 교수들이 대학이 지정한 그 숙소가 있어요. 보통 이제 뭐 경기도 모처에 이렇게 호텔 하나 정하는데 거기에 이제 교수들이 일주일 동안 숙을 해요. 그리고 이제 보안도 필요하기 때문에 청원 경찰도 부릅니다. 그래서 경찰이 가드를 쓰고 그 안에서 이제 교수들이 못 나와요. 한 달 동안. 이제 월급이 보통 내 얘기 듣기로 그 한 700, 800 받는다고 들었거든요. 한 800만 원 정도 받고 한 달 동안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교수 한 명당 조교로 박사과정 네? 제가 신청한 특강의 강의실이 딴 데라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잘못 오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 네, 네, 네. 아유, 깜짝. 네, 안녕. 네, 안녕. 네. 이 뭐냐면 화학과 여기는 화학 맞아? 화학 맞아? 그런가요? 여기 서울대 카이스트 심층. 근데 그 강사 이름이 뭐라고 돼 있죠? 이홍주? 이홍주 쌤. 여기 아니에요. 여기 아니에요. 이홍주 쌤 다른 아저씨. 안녕. 그래서 모처에 이렇게 그 합숙된 상태에서 교수 한 명당 그 박사과정 한 명, 그다음에 석사과정 세 명이 이렇게 모여고 그 한 달 동안 문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만들 때 이제 학교 측에서는 어떤 걸 제공하냐면 그 기존에 나왔던 그 유명한 입시 예를 들면 서울대, 카이스트, 공대, 그다음에 옛날 그 연고대 쪽도 이제 화학, 물리, 심층 뭐 혹은 논술 했기 때문에 그쪽 질문을 하고 그 외에 뭐 수출, 그다음에 뭐 경시 대회, 그다음에 또 밑에 피트 문제 세트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 쪽 문제, 인도 쪽 문제, 중국 쪽 문제 들을 그 선별되어 있는 이렇게 파일 세트가 있어요. 그거를 PC를 하나씩 다 줘. 그래서 교수가 그걸 다 보고 이 에서 뭐가 나왔는데 다 체크를 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 교수가 그걸 보고 문제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스스로 교수라는 책임도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책임 때문에 그 내는 문제가 사실은 아주 어렵지 않지만 거기에 묘하게도 문제 한 방씩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것 같은 문제인데 이게 약간 묘한 그 뉘앙스들이 살짝 들어있는 독특한 문제들이 많아서 그런 문제들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조금 당황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문제들은 단 한 번 보지 못한 어떤 최초로 나온 유형의 문제들도 많아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공부 익숙하게 좀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러기에는 5번의 시간이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좀 재밌는 건 몇 개 꼽아서 말씀드리는 거지 실제로는 그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통 서울대나 카이스트에서 이렇게 문제 보기로 인터넷에 올리잖아요. 그럼 과연 그게 달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화학 문제라고 한 해에 2개가 올라오거든요. 그럼 생각해봐. 그 교수 한 명 인건비가 8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조교들도 인건비를 받아요. 그러면 조교 인건비까지 해서 그 1,000만 원 인건비가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어떻게 만들까?
되게 착각한다고 사람들이. 그게 아니고요. 한 교수 한 명당 10개씩 만들어요. 교수 한 명당 10개씩 만들고 그 교수들이 모여서 나중에 한꺼번에 세미나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세미나에서 채택된 문제들을 위주로 또 이 뭐냐면은 기출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기출문제 아니었는데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죠. 그런 게 실제로는 아주 많고, 그리고 그 기출문제로 채택된 것 중에서도 공개용이 있고 비공개용이 있어요. 공개용은 뭐냐면 교육부 감사의 안전한 문제들. 감사의 안전한 문제들이라는 게 뭐냐면 보통의 고교 교과 과정에 잘 합치하는 문제들. 그 고교 교과 과정에 잘 합치하는 문제들만 인터넷에 올라오고, 그렇지 않은 문제들, 즉 대학 교과 과정 이상의 지식을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만 이게 숨겨요. 숨기고 언제 쓰냐면 과마다 달리 조합해서 써요. 그래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문제가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것 외에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도 중간에 속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공부해내고 익숙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다 자료를 가지고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위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요 앞으로 짧은 5일 동안에는 그 중에서도 좀 재밌는 문제들 주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번 재밌게 해보도록 해요. 아, 그리고 면접이고 논술이라고 특별한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연대 같은 게 논술이고 서울대나 카이스트는 이제 면접 실제로 발표하고 뭐 이렇게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면접이냐 논술이냐의 차이는 1도 없어요. 그냥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문제를 푸는 건데, 그냥 이렇게 서울대나 카이스트는 이렇게 문제 푼 걸 말로 얘기를 할 뿐인 거고, 연대는 이렇게 종이에 쓰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 논술 과정에서 뭐 필요한 무슨 테크닉 같은 거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발표 과정에서 필요한 테크닉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착각할 때 면접이니까 면접에 특화된 무슨 기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문제를 잘 풀면 끝이에요. 뭐 논술에서 뭐 이렇게 국어 시간에 배웠던 글짓기 잘 그런 거 전혀 필요 없어요. 그냥 문제 잘 풀면 돼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 논술에 필요한 특별한 테크닉, 면접 발표에 관련된 특별한 테크닉 그런 거 없어요. 서울대가 원하는 학생은, 서울대나 카이스트가 원하는 학생은 그냥 선행학습이 많이 돼 있어서 문제 잘 푸는 학생을 원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어떤 교과 과정을 거쳤는지 전혀 관심 없어요. 아무런 관심 없고 그냥 던져진 문제, 사전 지식이 많아서 대학 교과 과정을 미리 공부해서 잘 풀 수 있는 학생을 서울대나 카이스트가 원할 뿐이에요. 그래서 미리 조금 더 시간이 있을 때 최대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최근 카이스트나 서울대나 정시보다는 수시 비율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해요. 알겠죠? 자, 첫 번째 소개할 문제, 요 18번 문제 한번 찾아보실까요? 한번 파트 1에 한번 뒤져보실까요? 자, 파트 1에 보시면 18번 문제 찾았어요? 자, 요거 그거 내가 칠판에 슬쩍 써두긴 했는데 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쓱 읽어볼까요? 자, 28번 문제는 요 문제가 출제되기 한 2년 전에 국제화학 올림피아드에서 이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국제화학 올림피아드에 나왔던 문제를 가지고 교수가 약간 변형해서 냈던 문제입니다. 자,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선 첫 번째 이제 문제를 보시면 여기 이제 수소 원자의 총 에너지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수소 원자라고 하면 어떤 녀석하고 어떤 녀석이 있습니까? 이 빨갛게 표현된 게 원자 핵,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E- 라고 쓴 게 전자.
그리고 아시다시피 수소 원자에서 전자의 그 원자 내에서 전자 배치는 1s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진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형 형태로 원형 형태로 그려놓은 이것은 1s 오비탈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핵하고 전자 사이의 평균 거리를 보통 A0라고 두는데 말의 표현은 보어 반지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수소 모델과 관련된 중요한 업적을 쌓은 사람 중에 보어라는 물리학자가 있죠. 그래서 그 양반의 이름을 따서 보어 반지름이라고 하는데 대략 0.53 옹스트롬 정도의 거리를 갖습니다. 참고로 옹스트롬의 뜻은? 옹스트롬 뜻은? 가연아? 옹스트롬 뜻은? 가연이 찍혔다 나한테요. 가연아, 옹스트롬 뜻은? 예. 자, 얼마냐면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를 뜻합니다.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를 옹스트롬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면 문제 제시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단위는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첫 번째 자, 요거에 대한 건데 여기 지금 원자핵하고 원자핵 하나하고 이렇게 이제 가 있잖아요. 그 원자핵 하나하고 요 원자핵 하나하고 전자. 자, 저기에서 이 핵하고 전자가 모여 수소 원자가 되어 있을 때 그때의 문제 이제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문제에 그 수소 원자에 보시다시피 평균 운동 에너지와 평균 위치 에너지가 각각 어떻게 되느냐를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자, 요 그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이제 핵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여기 전자 있고 그리고 여기가 보호 반지름만큼 떨어져 있을 때 혹시 여러분 그 이런 수식 하나 기억나나요? EN은 마이너스 N제곱 HCR Z제곱. 자, 혹시 여러분 요 수식 배운 적 있죠? 배운 적 없어요? 요 수식 배운 적 있죠? 화학 1에 나오잖아요. 안 배웠어요? 화학 20 나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 보시다시피 요 부분이 상수인데 이 상수를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표현도 많이 써요. 13.6 일렉트론 볼트 그리고 Z제곱 N제곱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은 312 킬로줄 퍼 몰 이렇게 상수를 바꾸어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2.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 줄 이렇게 쓰기도 하고 마지막 하나가 310 킬로칼로리 퍼 몰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그래서 마더나 뭐 자이스토리 같은 문제집에 이 식 나와요. 그대로 나와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고등학교 다니는 거 맞죠? 혹시 고등학교 어디 다녀? 하나고등. 했죠? 근데 이거 네. 학원 교육과정에서 하지 않았어요? 물에도 나오죠 당연히. 그러니까 에너지 준비 계산하는 거. 올해 그 약간 1학년 때 안 배웠어요? 1학년 그
하나고 정도면 그게 아니 근데 배우긴 하나고 정도면 배웠죠. 그래서 우리 다니는 학교가 대원여고 배웠죠. 첫 번째는 안 배웠고 그러니까 이거 배웠죠. 이상한데, 여러분 전 자기 배웠죠 이거. 변명을 하자면 저는 AP 캠을 했어요. 그 AP를 했다고요? AP 과정을 했는데 이걸 안 배웠다고요? AP 과정 사실은 응. 저 숫자는 저기 얼굴 그 어. 있는데 예. 저도 1학년 때서 기억나. 이 사람들 진짜. 아이고, 알겠습니다. 네. 이게 요 수식이 노벨상 받은 거여 가지고요. 노벨상 받은 거는 이렇게 꼭 외워 놓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참네. 그래요. 열심히 해보도록 해요. 자, 어쨌건 가연이도 이거 배웠나? 그렇지. 근데 여러분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이게 나오는 수식인데. 네, 자, 그래서 나와 있는 요 수식,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원래 수식 표현도 있지만 실제로 쟤네들이 이제 상수들 직접 대입해서 계산해온 요런 수식들이 실제로 이제 문제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식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바로 여기 있는 수소에서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를 뜻해요. 그래서 수소 원자가 만들어졌을 때 저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를 표현해 주는 수식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N이라고 하는 게 1, 2, 3 등등등의 자연수 요런 꼴로 표현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저런 저런 수소 원자 모델로부터 이제 원자나 분자 내부 구조에 대한 양자화 표현이 처음 시작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런 수식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때 주어져 있는 요 수식에서 우리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볼 거냐면 저 전자의 이온화 에너지 이걸 한번 표현해 볼 거거든요. 이온화 에너지를 영어로 뭐라고 쓰냐면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라고 하죠. 자, 이온화 에너지의 뜻은 원자핵에 속박된 전자를 자유전자 그렇게 바꿀 때 필요한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자에게 속박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주어져 있는 역학적 에너지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바로 여기서 언급한 요 n이 1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식의 구조상 마이너스가 있고 n이 있기 때문에 여기 주어져 있는 요 n의 값이 커질수록 이 에너지 상태는 고에너지가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이게 작아질수록 이게 또 감소함수가 되니까 이 n이라고 하는 자연수가 보시다시피 작은 값을 가질수록 가장 안정한 상태의 역학적 에너지를 표현해 주는 걸 거라고요. 그래서 원자에게 속박된 가장 안정한 전자의 에너지 상태를 N1로 표현을 할 때 자유전자라 함은 이것은 가장 불안한 상태의 전자가 될 거고 그러면 그거는 이 N이 어떤 수치로 나타나면 되겠어요? 바로 이 N이 무한대의 값을 갖는 상태를 그 전자가 자유전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면 될 거라고요. 즉 N이 엄청나게 큰 자연수까지 확장될 수가 있는데 이 값이 커지다 못해서 무한히 커졌을 때를 그때를 자유전자 상태다라고 표현하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
이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바로 봐. 이렇게 이온화된 것을 자유전자가 된 이것이 나중 상태고 속박된 상태를 처음 상태라고 하면 어디서 어디를 빼주면 되겠어요? 바로 나중 상태에서 처음 상태의 에너지를 빼주면 그게 그 차이의 에너지인 이온화 에너지가 될 거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여기 주어져 있는 요 수치에 대해서 요 계산을 그대로 수행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 Z 제곱 한 다음에 여기다가 무한대 제곱 빼기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얘는 그 다음 어떤 표현을 해볼 수 있겠어요? 물론 이런 식의 표현은 수학적으로 이제 옳지는 않은 표현이지만 뭐 의미는 생각해 볼 수 있죠. 분수로 표현되어 있는데 분모가 무지막지하게 커졌다. 그럼 이 숫자는 어디에 수렴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0에 수렴한다고 볼 수 있고 0 빼기 하면 결국 남는 건 13.6 일렉트론 볼트 Z제곱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때 요 Z의 의미는 원자 번호를 뜻해요. 근데 그 수소의 경우는 원자 번호가 얼마죠? 1번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 Z 자리에는 그냥 1이 들어갈 건 거예요. 그러면 결국 여기에 있는 이 13.6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 거냐? 이게 지금 요거란 얘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숫자가 바로 이 의미로 계산된 숫자를 뜻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이온화가 되었다면 이건 어떤 의미를 생각하냐면 이때 이제 이 반응식을 보면 핵과 전자가 보호 반지름의 거리에 있다가 이게 이온화가 된다는 얘기는 요 핵과 요 전자가 이렇게 무한정 멀리 떨어져 있게 되는 상황을 뜻하는 거예요. 즉 전자가 핵 주변에 보호 반지름만큼 있을 때 이때를 요 n1이라는 숫자로 표현을 하는 거고 이 전자를 무한정 떨어뜨려 놓았을 때를 이 무한대인 상태다 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수소 원자 핵과 거기에 속박된 전자 이걸 합쳐서 우리는 수소 원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이온화가 되어 수소 원자 핵과 전자가 무한정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를 수소 원자 핵 양성자와 전자가 이렇게 분리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식 상에서 이런 식의 어떤 원자의 이온화 과정을 그것이 양이온이 되고 전자가 하나 떨어져 나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렇게 미세적으로 보면 핵과 전자가 속박된 상태로 있다가 그 핵하고 전자가 무한대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를 표현하는 이런 반응식 표현이 요 의미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럴 때 보시다시피 이온화 에너지가 어쨌거나 양수죠. 에너지 상태가 양수죠. 그럼 여러분 에너지의 변화가 양수인 건 발열 과정인 거예요? 흡열 과정인 거예요? 에너지 변화 과정이 양수인 건 발열이에요? 흡열이에요? 무조건. 에너지 변화 과정이 에너지의 변화가 양수가 된 건 이건 흡열이에요? 발열이에요? 무조건 양수는 흡열이에요. 흡열. 왜? 이런 표현 있잖아요. 엔탈피 변화
양수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게 결국 뭐냐면 어떤 변화의 에너지 차이가 증가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럴 때를 우리가 흡열이라고 부르는 거라고요. 즉 뭐냐? 수소 원자에 전자가 보호 반지름에서 속박되어 있는 것을 그걸 억지로 쥐어뜯어 가지고 무한대로 멀리 떨어뜨려 놓은 것이다 라고 할 때는 그냥은 안 되고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외부에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핵하고 전자가 분리가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그렇죠? 그래서 이 전자의 이온화 에너지 관련해서 이런 생각을 해두시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 과정에 대한 에너지 변화 과정이 그게 이온 에너지고 지금의 경우 원자번호 1번이라 해놓고 13.6 일렉트론 볼트 이거를 다른 말로 310 킬로리 퍼 몰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 다음 이것도 걱정돼서 묻는 건데 말씀 보자. 지금 가요고 우리 언니 이름이 지민이 그리고 언니 이름이 지호 그다음에 그다음에 가윤 그렇지 가윤이 오케이 됐어 좋아 막 물어봐야지 지호 지호 지민이 지호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유나? 이게 뭐야? 이 부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야? 놀라우게도 서울시에서 이게 나옵니다. 놀라우게도 보여줘? 어디 나오냐면 내 진짜 아우 내 이거 모을 때부터 알았어 진짜 아우 진짜 어디 나오냐면 내가 슬쩍 보여줄까? 어디 갔어? 어디 갔나 어디 갔나 20페이지 20페이지 뭐 이거 너무 간단해서 풀지는 않을 건데 22페이지 33번 보세요. 22페이지 33번에 이게 또 서울대 문제 하나 나오죠. 찾았어요? 20페이지 33번 서울대 문제 보시면 거기 괄호 2번에 1.0 일렉트론 볼트는 몇 줄에 해당하며 나오죠? 이렇게 하라고 나와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 땡이고 알면 맞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물리학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단위 표현 같은 것들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물리학적인 사실들이 화학시험에도 굉장히 잘 나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유는 그 서울대 화학과는 물론 여러분들이 다 화학과를 보려고 하는 건 아닌데 화학시험은 화학과에서 만들거든요. 서울대 화학과는 사실은 그 여러분들이 서울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서울대가 전 세계적 기준으로는 딱히 그렇게 좋은 대학이 못 돼요. 전 세계 랭킹 따지면 뭐 맨날 후 뒤쪽에 있고 뭐 그런데 서울대 화학과는 되게 세계 수준의 학과입니다. 서울대 화학과는. 그래서 교수들의 자부심이 엄청난데 그 서울대 화학과의 전통이 뭐냐면 바로 물리학이에요. 그래서 서울대 화학과는 여러 화학 분야 중에서 물리화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아주 주였던 학과였어요. 요즘은 이제 다른 분야로 이제 교수들이 이제 은퇴하시고 새로운 교수들이 있어서 약간 뭐 배터리나 아니면 에너지 쪽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지만 원래 서울대 화학과 교수들은 기본적으로 물리화학 베이스의 교수님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 화학과에서 만들어낸 문제들은 되게 물리학적인 뉘앙스가 강한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이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기본 여러분들이 기초 물리 시간에 배웠던 사실들은
꼭 잘 알아두지 않아요. 알겠죠? 교수들이 물리학을 되게 좋아해요. 화학과 교수들이. 마치 물리학과 교수들이 수학 좋아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거 알아요? 물리학 시험 잘 받으려면 어떻게 논술을 하면 돼요? 물리학 시험 점수 잘 받으면 어떻게 답안지 어떻게 쓰면 돼요? 수학 시험지처럼 답안지 쓰면 돼요. 그러면 채점자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럼 화학 시험지 채점 잘 받으려면 어떻게 쓰시면 되겠어요? 물리학 문제 풀듯이 논술하면 좋아요. 알겠죠? 발표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 단위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 이것도. 자, 그럼 잠시 봅시다. 단위 변환.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여러분 우선 좀 쫙 적어 가세요. 아이고. 자, 우선 이겁니다. 원 일렉트론 볼트에서 E라고 하는 건 바로 이걸 뜻합니다. 바로 전자 한 개 전하량 크기. 그만큼을 여기에 E로 줄여 쓴 겁니다. 그러면 뒤에 남아있는 새로운 단위 C가 나오고요. 뒤에 V가 나오는데 이 C라는 단위가 쿨롱이라고 하는 전하량을 표현하는 단위인데 여기에 있는 이 쿨롱하고 이 볼트를 한꺼번에 묶어서 뭐라고 표현하죠? 저거 표현하죠? 저게 줄입니다. 에너지 단위 줄 기억하세요? 원 줄의 단위가 원 쿨롱 곱하기 원 볼트를 한 걸 그걸 원 줄이라고 합니다. 그게 정입니다. 지호야? 알겠죠? 알고 있죠? 알고 있죠. 그 알고 있는 표정인데 알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거 탑건 메이버릭을 처음 관람한 탑건 그 팬 같은 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옛날에 나왔던 영화 중에 탑건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혹시 그 영화 아는 사람 알아요? 근데 그 영화가 옛날에 엄청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지금으로 몇 년 전이야.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생 때 나왔던 것 같으니까 진짜 옛날에 나왔고 한 20몇 년 전 영화 같거든요. 근데 그 영화가 너무 인기였는데 그 2편 후속편이 제작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팬들이 20년 동안 그 영화 개봉일에 맞춰서 20년 동안 계속 극장에 모여가지고 그 극장을 대관을 해가지고 20년 동안 계속 그 영화를 상영하고 틀고 자기들끼리 막 좋아하고 막 이렇게 오타쿠 짓을 했대요. 20년 동안 그 2편이 안 만들어지니까 그 영화 이 탑건 1편 개봉일에 맞춰서 그 얼마나 정성입니까? 그래갖고 그 영화 제작자가 누구예요? 그 유명한 그 톰 형이잖아. 톰 형. 톰 형께서 그것도 감동 받았겠지. 그냥 그런 거 감동 잘 받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탑건 2 만들었을 때 그 영화 최초 시사를 거기서 했어요. 그래갖고 원래는 그 팬들이 그냥 탑건 1, 야, 또 모여가지고 박수치고 막 이럴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화면에 톰 크루즈 아저씨 이렇게 인터뷰 영상 뜨고 여러분 오늘은 탑건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탑건 메이버릭입니다. 하면서 2편이 시작된 거예요. 최초로. 그럼 거기 그 덕질하던 그 사람들 거기서 표정이 어떻겠어? 방금 그 지호 표정이 그거였다니까 지금? 이거 원 쿨롱 원 볼트가 원 줄인 거 알죠? 어쨌든 미치겠어. 자, 그래서 이 원 일렉트론 볼트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을 뜻해요.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
값의 크기가 커요, 작아요? 이게 매우 작죠? 저 값의 크기가 굉장히 작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이 녀석을 1몰 기준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1몰 기준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그럼 아까 여기에 나와 있었던 13.6 일렉트론 볼트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13.6 곱하기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줄로 바꾼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걸 다시 6.02 곱하기 10의 20 몰의 마이너스 1승. 자, 여러분, 요까지를 우리가 무슨 수라고 해요? 이걸 무슨 수라고 해요? 그 유명한 아보가드로 수라고 하죠. 바로 1몰을 뜻하는 개수죠. 그 1몰을 뜻하는 개수를 곱해주면 이 에너지 단위가 1몰 기준으로 벌어질 때의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나와 있는 숫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계산한 값이 얼마다? 1312 킬로줄 퍼 몰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기가 있다면 요 숫자, 요 숫자, 요 숫자, 요 숫자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3.6 일렉트론 볼트를 다른 말로 1312 킬로줄 퍼 몰로 바꾸어 썼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런데 이때 혹시 여러분 이런 표현 아세요? 아까 원줄은 원 쿨롱 곱하기 원 볼트라고 했는데 혹시 여러분 원 칼로리의 정의가 뭐예요? 원 칼로리의 정의. 원 칼로리의 정의가 뭡니까? 지효야? 원 칼로리의 정의. 아니, 또 자꾸 지효 하면 지효 화날 수도 있겠다. 지민아? 원 칼로리의 정의가 뭡니까? 아, 네. 4.184줄입니다. 원 칼로리의 정의는 4.184줄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자꾸 이걸 확인하냐면 그 서울대에서 교수들이 어떻게 묻는지 얘기 안 들어봤죠? 어떻게 질문하냐면요. 한번 물어볼까요? 가윤아? 탄소 단일 결합 에너지는? 탄소 단일 결합 에너지는? 이거 진짜 전설적인 문제예요. 정말 이거 물었어요. 정말 물었어요. 탄소 단일 결합 에너지 얼마예요? 정말 전설적인 질문이었어요. 왜 전설적인 왜냐하면 여기 질문지 안 나오는 거였거든요. 갑자기 물어봐. 네, 갑자기 묻는 거예요. 교수가 그렇게 갑자기 물어요. 그러면 탄소 단일 결합 에너지 얼마냐면요. 350kJ/몰이거든요. 그러면 교수는 이런 걸 왜 물을까요? 교수는 이런 걸 왜 묻냐면요. 진짜 학교에서 발행한, 그러니까 공교육 과정에서 발행하는 화학 1, 화학 2 이런 교과서를 보면, 일반학 책도 아니고 교과서를 보면 중요한 데이터들이 교과서에 살짝 수록돼 있어요. 이게 교과서에 이렇게 쓰여 있으면 옆에 칸에 크지도 않고 조그맣게 이게 표가 수록돼 있어요. 그럼 거기에 그 화학 1의 탄소화합물 챕터가 조그맣게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몇몇 그 국정 교과서에 보면 거기에 요거 결합 에너지 얼마, 이거 얼마, 이거 얼마, 이거 나온다니까요. 그럼 교수들은 이렇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그 표가 보이면 학생들이 다 외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교수라는 사람들의 마인드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냥 교과서에 나왔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겠어요? 안 나와 있겠어요? 이런 걸 묻는 게 교수예요. 그러니까
일반 고등학교 교사들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공부에 대해서 엄청나게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걸 물을 때 잘 기억이 안 나면 긴장하고 계속 숙제하고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이런 걸 묻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직업적인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그 직업에 대한 데이터를 외우고 있다고요. 그걸 학생들한테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여쭈면 대답을 못했을 경우 긴장하고 이거 확실히 익히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알겠죠? 힘냅시다. 알겠죠? 네, 큰일 났네. 그래서 원 칼로리가 4.184 줄이잖아요. 여기다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한 다음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맞나요? 맞죠? 참고로 이 값은 얼마죠? 지민아, 이 값은 얼마예요? 그냥 1이죠? 1이기 때문에 곱해도 돼요, 안 돼요? 곱해도 등호 성립하죠? 그럼 이 상태에서 보시다시피 약하고 무슨 단위만 남았어요? 킬로 칼로리만 남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된 값이 뭐다? 310 킬로 칼로리 퍼 몰. 알겠죠? 그래서 나와 있는 요 일렉트론 볼트 킬로 칼로리 퍼 몰이라는 단위에 대해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시험 문제에 냈던 게 33번 문제고요. 알겠죠?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이런 식의 단위 변환에 대해서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교수들이 이런 걸 실제로 확인해 보기 위해 문제를 냈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중에 이런 거 물을 수 있다. 당황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차근차근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떤 수소 원자를 가지고 이온화를 한다고 할 때 수소 원자핵과 즉 양성자겠죠. 그 다음에 전자로 이온화가 된 상태는 흡열 반응이고 그때 에너지 관계가 요래하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자, 그럼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어이치. 그러면 3 수소 원자 형성. 자, 수소 원자 안에는 어떤 입자하고 어떤 입자가 있습니까? 수소 원자 안에는 어떤 입자하고 어떤 입자가 있습니까? 양성자하고 전자가 있죠. 전자는 물론 동위원소가 있을 수도 있지만 주로 이제 이렇게 그 양성자 하나로 되어 있는 원자핵이 주죠. 훨씬 더 90% 이상이니까. 그래서 양성자하고 전자로가 만나서 수소 원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소 원자를 만든다는 뜻은 바로 요거 원자 핵 해도 좋고 양성자라고 해도 좋고 이거와 전자가 만나서 원자가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주어져 있는 이 반응은 핵과 전자가 반응물이고 수소 원자가 생성물인 거지. 그러면 반응식 상에서 반응물들과 반응물들을 더하기로 표현했다는 얘기는 요 둘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얼마라는 의미라고 생각해야 되겠어요? 반응물의 형태로 더하기로 표현한 거란 얘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학 반응을 AB가 반응해서 CB가 됐다 이런 식으로 많이 표기를 할 때 이때 이게 반응물이 이게 생성물이잖아요. 그럼 반응물로 썼을 때 이 반응물은 물리적으로 이 둘이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다?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알아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거를 표현하는 방식이 화학 반응식으로 더하기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둘은 지금 얼마나 떨어져 있는 것이다? 무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고
그게 수소 원자를 구성했을 때 상황이 원자 핵과 전자 사이가 1s 오비탈에서 보호 반지름만큼 떨어져 있을 때를 우리가 수소 원자라 하는 거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때의 에너지 관계는 앞서 이온화 에너지 관계와 어떤 차이겠어요? 바로 이윤화 과정의 정확한 역과능이잖아요. 역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윤화 과정이 발열이라고 그랬어요? 흡열이라고 그랬어요? 흡열이면 이런 식의 수소 원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발열이겠어요? 흡열이겠어요? 이때는 발열이 될 거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문제에 수소 원자의 총 에너지는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 또는 마이너스 310 칼로리 퍼 몰이라는 이 두 줄의 의미가 요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렇죠? 좋아. 그 다음 또 여러분들 하실까봐 좀 살짝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반응식상에 더하기로 표현된 게 무한정 멀리 떨어진다고 했죠. 그런데 이 무한히의 실제 의미는 뭘까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을 때를 무한으로 표현할까요? 실질적인 거리는 어느 정도 무한대라고. 그러니까 생각해봐. 무한대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무한대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요 둘이가 얼마쯤 떨어져 있을 때를 우리는 무한대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대중 없습니다. 대중 없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혹시 지호호호 부르키나파소라는 나라 알아요? 가요나? 부르키나파소 알아요? 몰라요? 부르키나파소가 어디냐면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지민아? 혹시 부르키나파소에 대해서 특별히 부정적인 생각 있어요? 없어요? 뭐 그다음에 가유나? 부르키나파소에 대해서 뭐 특별히 호의적인 생각 있어요? 아무런 생각이 없죠. 아무런 생각이 없죠. 그런 상태가 정서적으로 얼마나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정서적으로 얼마나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정서적으로 완전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혹시 뭐야? 봤어요? 언제 헤어진 거예요? 이거 지금 사귀고 있는데 혹시 헤어진? 그렇지. 자, 헤어진 분 어떻게 됐어? 헤어진 분 그러면 연애하다가 헤어졌다고 했을 때 언제 정말로 헤어지는 거야? 이게 뭐냐면 우리가 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 걔랑 헤어졌어. 진짜 안 헤어졌는데 헤어졌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언제 진짜로 헤어진 건 줄 아세요? 자, 우선 좋으니까 헤어진 거예요? 나쁘니까 헤어진 거예요? 뭐 상황이 안 하여튼 뭐가 상황이건 뭐 안 좋아서 헤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연애해 보면 알겠지만 항상 나빠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어졌다 라고 하는 건 뭔가 안 좋은 상호작용이 좀 더 일어나서 헤어지게 된 거다 건데 진짜 헤어진 건 언제인 거냐면요 이거예요. 막 처음에 헤어지다라고 얘기할 때쯤에는 막 화가 나기도 해요. 그놈 새끼 나를 얼마나 괴롭혔어. 이 그년 때문에 나 정말 괴로웠어.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헤어진 건 어떤 상태냐면요. 아무 생각이 안 들 때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을 딱 떠올렸을 때 내가 그 사람이랑 왜 헤어졌지? 그래서 뭐 좋을 때가 있었나? 뭐 싸웠었나? 그냥 감감하잖아요. 이때 진짜 헤어진 거예요. 떠올렸는데 여전히 기분이 좋거나 떠올렸는데 여전히 나쁘잖아요. 헤어진 게 아니에요.
즉 엄밀해진 거는 그 사이에 일체 인력이나 청력이 없는 상황, 아무런 상호작용이 없는 상황이 진 거예요. 그러면 아까 내가 부르키나파소 얘기를 왜 했냐면 부르키나파소에 대해서 일체의 호의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아무것도 없죠. 그게 적어도 정서적으로 무한정 멀리 떨어진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부르키나파소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 중에 미국도 있거든요. 미국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까워요. 물리적으로는 멀죠. 하지만 미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좋을 때도 있는데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럼 그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 그렇다면 부르키나파소처럼 혹은 기린처럼 우리에게서 정서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의 의미를 한번 계산으로 표현을 해보자고요. 또 갑자기 기린을 왜 얘기했냐면 지호야? 고기 좋아해? 고기? 고기 중에 제일 좋아하는 고기? 소고기. 지민아, 고기 중에 제일 좋아하는 고기? 소고기. 가연아, 고기 중에? 소고기. 우리 가연이는? 고기 중? 돼지고기. 좋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소고기, 돼지고기, 뭐 닭 먹잖아요. 근데 전 세계 미식가들이 극찬하는 고기, 이거 고기 먹으면 진짜 맛있대요. 막 잡냄새 안 나고요. 야들야들하고 진짜 정말 맛있대요. 그 고기가 바로 기린고기예요. 기린고기. 근데 왜 우리가 기린고기는 생각 안 해요? 지민아 기린 먹어봤어요? 에버랜드 가봤어요? 거기 가면은 거기 기린이 혀 날날날 하잖아요. 그거. 그럼 걔 보면 맛있겠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 지민아. 뭐야? 그거 해본 적 없죠? 왜? 그 기린하고 이 한국 사람들은 정서적 거리가 무한대로 멀기 때문이에요. 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생각이 없으니까 먹어볼 생각도 안 하는 거죠. 근데 아프리카 초원에서 사냥하는 그 원주민들은 기린을 실제로 사냥해서 고기를 먹기 때문에 아프리카 초원에 있는 뭐냐면은 그 원주민들한테 인터뷰를 하면 제일 맛있는 고기가 뭐냐? 기린고기, 원픽.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봐봐. 짜자자잔. 자, 여기 이제 우리나라. 그러면 지구 반대편을 이렇게 돌아서 여기 이제 부르키나파소. 서아프리카에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여기서도 여기까지가 거리가 내 기억하기로 한 17,000km 이 정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17,000km. 그러면 17,000km니까 사실은 가까운 거리예요, 먼 거리예요? 없어요, 먼 거리죠. 지구를 이렇게 반 바퀴 돌아가야 되니까. 그러면 17,000km를 성인의 키가 보통 1.7m라고 보자 이런 말이죠. 대략해서. 그럼 이게 공이 몇 개가 없어지냐면 공이 하나, 둘, 셋, 넷 하고 킬로가 이게 10의 3승이거든. 그러면 10의 7승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10의 7승을 우리말로 뭐라고 불러? 천만이라고 부르지. 천만. 그러면 공 하나 더 붙이면 뭐라 그래? 천만에서 공 하나 더 붙이면 1억이라고 하잖아. 그럼 우리가 특별한 장치 없이 정서적으로 무한대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느끼는 게 뭘 뜻하냐면 내 몸의 크기에 1000만 배에서 1억 배 정도 떨어져 있으면 그걸 우리가 무한대라고 보통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입자적 관점에서 봤을 때.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내 몸의 크기에 한 1000만 배에서 1억 배 정도 떨어져 있으면 이런 나라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무슨 뭐 뉴스나 뭐 통신이나 이런 걸 하지 않는 이상. 그런데 이제 요즘은 인터넷도 발전하고 뭐 여러 가지 통신수단이 발전해서 요런 이제 물리적 거리가 큰 의미는 없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완전히 뭐 100년 전, 200년 전에 지금과 같은 통신 세상이 아닌 세상에 산다고 쳤을 때는 우리가 17,000km 떨어져 있는 나라와 바로 옆에 있는 뭐 이상한 나라 또 위에 있는 또 어떤 나라 더 괴상한 나라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어떤 감정과
이 나라 애들 갖는 감정이 완전 다르잖아요. 같아요? 잖아요. 그게 뭐냐? 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거리의 문제. 그러면 이 정도 떨어져 있으면 이게 무한대로 먼 거거든? 그러면 원자 한 개의 크기 어느 정도게요? 원자 한 개의 크기. 원자 한 개 크기 대략 어느 정도예요? 칠판에 써 있잖아요. 원자 한 개 크기 대략 어느 정도예요? 칠판에 써 있잖아요. 원자 한 개 크기 1옹스트롬이요. 왜냐면 반지름이 0.5옹스트롬이라며. 반지름이. 그러면 하나라고 하면 대략 1옹스트롬 정도 될 거 아니야. 여기에 있는 1옹스트롬이라고 하는 말이 왜 정해졌냐면 원자 하나 크기의 대략의 크기인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이 말을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대략 어느 정도?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자 입장에서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에 무한히 멀다라는 건 그 녀석 크기에 뭐를 곱해? 1000만에서 1억을 곱하라는 얘기거든. 그럼 이게 뭐가 나오냐면 1ml에서 크게 잡아야 1cm가 나오는 거야. 무슨 말? 그러니까 무한정 먼 건 실제로 없어요. 무한이라는 숫자가 없으니까. 하지만 물리적으로 봤을 때 원자적 관점에서 무한히 먼 건 뭘 뜻하는 거다? 이 정도만 떨어져 있어도 무한정 먼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 반응식에서도 이게 반응하는 물질들이잖아요. 이 두 물질들을 내가 어떻게 준비해요? A라는 물질은 여기서 꺼내오고 B라는 물질은 여기서 꺼내와서 막 섞는 거 아니에요. 그럼 A라는 물질 어디 있었어요? 찬장이 여기 있었고 B라는 물질 여기 있었잖아요. 그럼 사람 입장에서는 끼케야 뭐 1m, 뭐 50cm 뭐 이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잖아. 근데 그게 케미컬들 사이에서는 얼마나 떨어져 있는 거야? 무한정 떨어져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화학 반응식이 더하기로 표현된 건 물질들 입장에서는 무한정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일체 인력이나 일체 청력이 없는 상황을 뜻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 더하기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말이야. 됐죠? 그래서 이 문제를 후딱 풀려고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워낙 생경한 표정들을 지으시고 있어서 가지고 기초적인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서 풀어야 되느냐? 포도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알겠죠? 1칼로리. 그렇지. 지민아? 1 일렉트론 얼마? 1 일렉트론 볼트 얼마? 얼마? 1.6 쿨롱이요? 1 일렉트론 볼트. 줄. 이건 전화량 크기고. 줄. 큰일이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 싹 다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